그냥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 명쾌하고 저를 위로하는 말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평범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러면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장애인은요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달라진 생활 방식 속에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 꿈을 꾸는 거두 눈을 감을 때부터 본 영상은 4월 28일에 해밀도서관에서 진행된 공개 방송을 편집한 영상으로 현장감 있는 상황과 소리가 들리는 점 양해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밀점 톡톡은 200회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이은혜. 김국환입니다. 오늘은 해밀점 톡톡이 드디어 200회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해밀도서관에서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장애공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2부에서는 해밀점 톡톡 진행자들과 함께하는 장애공감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저희 해밀점 톡톡의 새로운 진행자분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1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그리고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현학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특별하다, 특강이다, 특자 되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야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는 들어볼 만한 점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살아온 저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그냥 저도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장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또 장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저 생각 특별할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했던 생각인데 나랑 같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이 시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인생 최대로 제가 잘생겼던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어딜 가나 너무 잘생겼다, 너무 꽃미남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6살 때인데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6살 제 인생 하루 일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그냥 브리핑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깨워서 일어나고 억지로 준비를 하고 유치원을 갑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는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나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골목으로 나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혹은 만화가 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에서 부르죠. 밥 먹어라. 그 소리에 맞춰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게임기를 열심히 플레이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게임을 하면은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이제 그게 저의 6살 때 하루 일과였는데 그렇게 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날도 여전히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놀고 있던 친구들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됐으니까 가게. 친구들이 안녕 하고 집에 갔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죠. 아직도 만화가 하려면 30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먼저 갔네. 아쉽지만 혼자 놀기에 재능이 없었던 저는 나도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늘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갈 때는 항상 인사를 했던 장소가 저희 집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가 우리 집 앞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안녕 내일 보자 하고서 헤어지고 친구들은 각자 친구들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어떤 순서였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없이 나 혼자 집에 가는 법을 모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서 나는 왜 내가 집에 갈 줄 모르지? 친구들은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노는 풍경도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를 하면 저는 공을 차고 공을 갖다 주면 또 차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을 차기만 했는데 친구들은 제가 공을 차면 주워서 다시 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공을 차면 자기가 주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계속 차기만 하고 친구들은 주워 오고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할 때는 저는 선을 밟아도 아웃이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엄격하게 선을 밟으면 넌 아웃! 바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제가 적용받는 룰이 달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재밌게 놀던 친구들과 다른 존재구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집에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어디 계시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다 주셨고 저는 무사히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었죠.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몇 개월 후에 저는 맹학교 유치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맹학교 유치원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학교를 생활을 시작했죠. 친구들이 굉장히 동네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뻗고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걸어 다니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희 친구들은 다 비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너네 왜 그렇게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야 당연히 그 시각장애인인데 이렇게 다녀야지 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하나를 알았죠. 내가 시각장애인이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맹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눈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맹학교에 입학한 7살 무렵부터가 제 시각장애인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한 번 더 길을 잃어버려요. 이제 맹학교 소풍을 갔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제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막 즐겁게 돌아다니다가 문득 주변을 보니까 제 일행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근데 한 번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선생님과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각장애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인생 어떤 가장 암울했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 얘기인데 굉장히 착한 애들도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면은 굉장히 꼴보기 싫은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뭐 친구들 놀리는 거 좋아하고 개구장이에다가 뭐 저시력 시각장애니까 얼마나 또 그 보인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까불까불 했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맹학교를 다니면
이 질문을 학기 초에 늘 하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너는 병명이 뭐야? 너 왜 시각장애인이 됐니?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걸 대답해 드렸죠. 저는 RP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때는 선생님이 그래? 그러고서 그냥 계속 넘어가셨거든요. 다른 학년 때는. 근데 그때 선생님은 그러니? 라고 좀 감정이 실린 뭔가 약간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좀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저에게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눈이 점점 나빠지겠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걸 처음 들었어요. 내가 눈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 14살 그 청소년 사춘기 애는 일단은 센 척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지만 선생님께 선생님 저 알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쿨한 척. 근데 그때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죠. 내가 지금 조금 보이는데 이 시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잔존 시력이 아주 조금 있는데 이 시력이 없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부터 집까지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봤는데 한 채 5걸음도 걷기 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에 막 벽이 있을 것 같고 막 계단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알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눈이 더 나빠져서 아예 안 보이게 되면 나는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 라는 결론을 어린 마음에 내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삐뚤어진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막 동네에서 그 맹학교 앞에 막 그 택시가 지나다니면은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막 일부러 막 앞에 걸어가면서 안 비키고 그 기사님들이 막 저한테 클락션 누르면 여기 맹학교 앞이니까 천천히 다니셔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그 분노를 표출할 때를 찾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네 꿈이 뭐야? 장래희망이 뭐야?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전맹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면은 어떻게 살지라는 거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은 전맹 시각장애인 친구가 너무 해맑게 쌤 저는 뭐 꿈이 뭔데요? 뭐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뭔가 확 그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전맹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맹 친구가 너무 해맑게 자기 꿈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주변에 가장 좋은 선생님들을 두고 있었는데 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배우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 시각장애를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데 이쯤에서 이제 제가 앞에 장애인식 개선 강사 겸 가수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만든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뒷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춘기 시절의 저의 이야기를 가사로 그냥 적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이제 랩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근데 이 랩이라는 게 그냥 빨리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아까 들은 얘기가 저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구나를 아마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의 이야기를 담은 소미라는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저의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쏨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가끔 그런 날 있잖아. 어두운 밤에 달도 안 떠서 눈 뜨고 앞을 봤는데 나는 감아서 캄캄해서 마냥 겁만 나는 남은 인생이 만약 어둡기만 하다면 많이 답답해 할 거야. 매일 허둥지둥하면서 우울하겠지. 앞을 더듬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마도 안 봐도 바보 같아 보일 거야. 처음엔 그랬어 주인 아줌마도. 근데 바뀌었어 우릴 보시는 태도. 그래 니 덕이야 정톱의 명수. 안 봐도 잘 치지 피아노의 명수. 넌 굳이 불 안 켜도 손에 눈 달려서 혼자서 잘 해내잖아. 넌 척척 알아서 누가 그러더라. 너 보는 사람보다 낫다고. 절대 못하지 불쌍하게 눈 감았다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봤었네. GD처럼 삐딱하게 옆으로만 보더네. 사람들 나한테 똑바로 좀 보고 다녀. 그래도 화 안 나 매일같이 듣고 다녀. 그때 난 앞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면 난 좋겠어. 잘 보고 싶은 욕심 난 없었어. 나는 내 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나 중학교 1학년 때 G.O.D 랩 들을 때 선생님이 물었어 왜 안 보이게 된 거냐고. 난 대답했어 RP라는 평균문이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어 넌 점점 안 보이게 될 거라고. 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때 처음 알게 됐어. 그리고 집으로 갈 때 난 눈 감고 앞으로 걸어봐. 며칠을 그렇게 난 연습했어. 현실은 어린애게 무거웠어. 이제는 눈 감고서 다니는 게 더 편하네. 어릴 땐 안 보이는 친구 안내했었는데 그때 눈 감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편하네 눈 감고서 다니는 게.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간 슬퍼하겠지. 내게 힘내라며 어깨를 토닥이겠지. 하지만 슬프지 않지 난. 캄캄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꿈꿔 난 언제나 눈 감고 내 미래 그리곤 해.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난 꿈꿀 수 있다고 믿지 난.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네, 쏘미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꿈을 물어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꿈이 하나가 생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고 꿈이 하나 추가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 하나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꿈이 뭐니라고 하면은 뭐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저 때는 뭐 대통령 되고 싶다, 요즘 친구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말하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고 그 꿈은 이제 추진 중이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추가된 꿈이 평생 노래를 하면서 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다였습니다. 이게 가수랑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노래를 하면서 살자라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운도 좋아서 노래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앨범도 발매를 했고 그리고 뭐 히든싱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제가 출연을 해서 운이 좋게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히든싱어 이렇게 모창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김종서 씨 편에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모창을 했었냐면은 하늘하늘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창을 하니까 왕중왕전 진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왕중왕전 진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로 모창 가수로 뭐 시각장애인 가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됐어요. 근데 뭐 주로 사람들이 제가 가수로서의 이연학보다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뭐 가사는 어떻게 외우나요? 악보는 보시나요? 뭐 기타 등등 뭐 휴대폰 어떻게 쓰시나요?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사니까 어느 순간에 가수라는 직업보다는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자연스럽게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비시각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택시기사님들 컬핏하면 물어보시잖아요. 그 언제부터 시각장애인 됐습니까? 도 물어보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이거 바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신데도 그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질문의 그 대화를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터득한 게 엄마 아빠는 괜찮으시고 하면은 네 엄마 아빠는 물론 이거니와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다 뒤져봐도 시각장애인은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 한동안 대화가 없어지다가 그래서 수술하면은 나을 수 없대요라는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럼 이제 그 질문도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도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만약에 제가 수술할 수 있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한쪽 눈씩 주셔서 제가 지금 비장애인이겠죠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때 조용히 갈 수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해서 낫는 게 내 장애가 없어지는 게 진짜 좋은 일이 맞나? 좋은 일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좋은 일 맞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만 나으면 내 친구들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인데 이게 좋은 게 맞나?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장애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질문 하나를 뜬금없이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가 공짜로 프랑스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프랑스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목적지를 뭐 에펠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에펠탑이 어딘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어 잘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불어를 못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언어 장애가 있는 걸까요? 네. 한 가지를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신을 한 임산부 있잖아요. 임산부가 장애인일까요? 비장애인일까요? 네. 임산부는 비장애인이 맞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임신을 하면 장애인이시네요? 장애인 자격을 줄게요 라고 하고 출산을 하면 다시 반납하세요 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예요. 임산부가 왜 장애인이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뭐 눈, 귀, 뭐 또는 언어 또는 뭐 팔다리에 손상이 있거나 기능적으로 뭐 의사가 판단해서 기능적으로 뭐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장애인 판정을 주는데 왜 거기서는 임산부에게 장애인 판정을 주는 거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게 저희 누나가 임신했을 때 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산부도 장애인이 맞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할 때 옆 차랑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은 내릴 수가 있고 너무 수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몸이 멀쩡한데 무슨 장애인이야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게 장애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때까지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장애인은 맞죠. 근데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나한테 장애가 있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할 때 장애를 겪게 되니까 내가 장애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터치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 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나오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터치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졌죠. 아, 장애란 게 이런 거구나. 나한테 자꾸 원인을 찾아서 내 눈만 나으면 이 땅에 장애가 사라지는 거구나가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장애를 겪지 않고 사는 환경이 되면 그때 장애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세상을 그동안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특별한 삶을 살아서 이런 걸 느낀 건 아니고 계속 저의 장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순간도 있고 없애고 싶었던 순간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게 된 건데 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섭섭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하나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아빠가 되려면은 우선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제가 낳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건 박수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장가를 가다니 정말 저 스스로도 되게 대견한데요. 결혼을 이제 할 때 제 와이프, 제 아내에게 제가 궁금했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랑 결혼할 때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에게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랑 결혼하는 그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뭔가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없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없었어?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 명쾌하고 저를 위로하는 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이현학, 시각장애인 가수 이현학,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제 이름 앞에 시각장애인을 붙이는데 제 여자친구는 그냥 사람으로 저를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이고 단지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장애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결론은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장애는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 있다는 거, 장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장애가 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더 당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때 그것을 마땅히 우리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그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의 어떻게 보면 담소를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밀점 톡톡 200회 축하 영상. 해밀점 톡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초반에 함께했던 팟빵 정혜은 PD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팟빵 안에 팟캐스트가 있지만 그 팟캐스트가 3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채널은 전체 20%에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 넘게 해밀점 톡톡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그 상위 20% 채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대단해서 제가 정말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싶네요. 해밀점 톡톡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 다 너무나도 그리운데요. 앞으로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교두보가 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서현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류창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6년 말쯤에 해밀도서관에서 그 스피치 교육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때쯤에 해밀점 톡톡이 막 시작이 됐었어요. 그 스피치 교육을 수강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몇 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쯤부터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에 봤던 임용시험에서 이제 3번 만에 합격을 해서 2019년부터 지금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에 제가 몇 번 출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그 자리를 마이크 앞을 지켜오신 분들께 정말 대단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선 200회를 맞았다고 해서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회라 와 어떻게 그걸 견뎌왔을지 또 버텨왔을지 또 즐겼을지 참 다양한 감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도 팟캐스트도 그리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해밀점 톡톡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밀점 톡톡을 듣는 뭐라고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또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좋아요와 또 구독과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이 해밀점 톡톡을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해밀점 톡톡 200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밀점 톡톡 2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 방송에 출연했던 마린 반주자 전경우입니다. 해밀점 톡톡이 200회 특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또 새로운 직업 창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공감을 주제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500회 1000회 될 때까지 더 활력 넘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어리입니다. 시각장애인 코스는 1급입니다. 12월 초에 업로드된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해밀점 톡톡에 출연한 지 4달째 되고 있고 입직한 지 3달째 됐습니다. 해밀점 톡톡에 출연하기 위해 업무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남들보다 좀 더 느리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꾸준히 제 할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제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크고 200이라는 숫자는 멉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그 시간에 대해 감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들을 통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북한님, 은혜님, 종필님 만나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200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점자로 세상을 채워가는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김동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자로 세상을 채워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송,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들을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해밀점 톡톡이 200회를 맞이한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흘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좀 흘려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밀 도서관 관장 이상희 신부입니다. 해밀점 톡톡 200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회의 여정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 출연자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밀점 톡톡 방송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밀점톡톡 200회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밀점톡톡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거 아시죠? 해밀점톡톡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0회 특집에 대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네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킨 게 언제였지?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해밀점 톡톡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 뭉클해집니다. 네, 2부에서는 해밀점 톡톡 진행자들과 함께하는 장애공감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1부에서 함께 해주신 이현학 님도 같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앞서서 해밀점 톡톡에 새로운 출연자가 있다, 소개할 테니까 기대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누구실까? 두구두구 바로 이가희 님이십니다. 앞에 자리해주고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쁘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가희님께서 해밀점 톡톡 197회 때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뭔가 저희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저도 그때 같이 이제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진짜 재밌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MC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 이제 좀 익숙한 목소리를 찾아볼게요. 윤종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쵸. 네. 왜 점점 더 뵙기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바빠지시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다고 해둘게요. 앞서서 자리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목소리를 청해 볼게요. 강의 진행해 주셨던 이현학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현학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5명이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현학님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저도, 그리고 우리 국화님도, 종필님도, 가희님도 각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시간, 이런 게 있었겠죠? 그 경험을 조금이나마 말로 녹여내보자 합니다. 네, 토크쇼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봤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맞추시기 바라는데,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하나, 둘, 셋! 네,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빠르신 분께 마이크 갈 거예요.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4월 20일.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선물 받으셨나요? 네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도 할만합니다. 해밀점 톡톡 해밀 도서관, 이 해밀의 뜻 무엇일까요? 네, 저희 오프닝 할 때 인사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장 빠르셨던 분. 비운 뒤 맑게 개인 하늘. 네, 정답입니다. 오, 정답이 길었는데 맞추셨어요. 기회가 또 있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강사님의 성함과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이현학님, 그리고 가수이면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정답입니다. 네, 아우, 정확하시네요.
오늘 적어도 한 분은 알고 가시네요. 현아님.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장애 인식 개선 강사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이걸 맞추실 수 있을까? 가수는 다 아시지만 근데 괜한 염려를 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거예요. 국립재활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의 비율이 1대 9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명 중에서 9명은 후천적인 장애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후천적인 장애가 많다는 것. 이 말은 언제,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장애인이 되셨고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인이 뭐고, 어느 정도 보셨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력이 좀 나빠지셨고, 이런 이야기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RP거든요.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몰랐어요. 색깔도 보이고 칠판에 있는 판서도 보이고 교과서도 보였으니까 그냥 시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안경을 쓰면 괜찮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점자책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된 책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글자가 점점 작아져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색깔이 왜곡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글자로 좀 키워주면 좋을 텐데 책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으면서 글자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청천벽력과 같이 20살이 막 됐을 때 네 눈은 못 고친다, 이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더 책을 많이 보고 더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놀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을 텐데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속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자라면서 점점 눈이 나빠진 케이스고, 지금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불빛밖에 안 보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혹시 국화님은 어떠세요? 저는 선천성 백내장으로 이제 시각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 백내장이란 병은 눈의 고통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이렇게 눈에 뭐 안압 때문에 아프고 이런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지금 저시력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어서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현아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갖고 있고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가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여기 저랑 같은 병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현학님도 그렇고 은혜님도 그렇고 저도 RP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눈이 보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그 수행평가 하잖아요. 야구공 던져서 이렇게 받는 수행평가였는데 선생님이 자 이제 공 간다라고 공을 딱 던졌는데 그 날아오는 공은 안 보이고 떨어지는 공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해서 선생님 저 날아오는 공이 안 보여요. 선생님이 병원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일단 알다시피 이게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단순한 그런 검진으로는 이 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그러니까 그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시력 좀 나빠지고 야맹증이 생겼어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 가희야 너 그냥 눈이 좀 나빠졌나 봐, 안경 다시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물건들을 못 찾기 시작했고 색깔을 좀 구별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병이 진행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병명을 정확히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너무 사춘기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에 가보자 이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검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RP고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질병이고 이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제가 시각장애인지 몰랐어요. 근데 웃기죠? 그때 몰랐고 그냥 눈이 안 좋아지는구나, 슬프긴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그때는 시각장애인 하면 전 전맹, 아예 안 보이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저시력도 있다라는 것을 한 20살 올라와서 20대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기가 시각장애를 가졌을 때, 아, 내가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본인이 깨닫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맞아요. 아니면 뭐 친척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이현학님께서 네.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종필님께 넘겨도 괜찮겠죠? 그럼요. 네. 했던 재방송을 또 하실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종필님도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들 원인이 있으셨는데 저는 원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뭐 때문에 장애가 생겼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부모님도 원인을 모르신다고. 후천적이시잖아요. 네,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가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그 선천적으로 장애가 없이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도 모르셨었는데 병원에 다녀 보니까 거기서도 원인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시각장애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는 뭐 안 해주고 그냥 병명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안구진탕, 뭐 백내장, 또 각각 뭐 이런 거 다른 병들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뭐 왔다 이런 얘기만 했지 뭐 원인을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네. 네, 각자 장애를 갖게 된 배경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나의 삶에서 달라졌다, 뭐 이렇게 느낀 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은혜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교육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20살 넘어서 네 눈 못 고친다,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점자를 배우고 흰지팡이 보행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주변에서 제가 그냥 더듬더라도 그냥 흰지팡이 안 들고 걸어 다니는 거랑 흰지팡이를 들고 걸어 다니는 거랑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영란님께서 시각장애인 이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친구 이은혜 아니면 내 조카 은혜, 인간 이은혜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무조건 내가 도와줘야 돼. 너 옷 앞뒤가 어딘지 모르잖아, 내가 입혀줄게. 이런 적도 있었고, 가방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 아니 괜찮아, 내가 찾아줄게, 내가 가방까지 다 싸줄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솔직히 시간이 촉박해서 재활교육 받는 게 한 6개월도 채 안 걸렸는데 6개월 사이에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저도 20대 올라와서, 그러니까 20살 넘은 후부터 저도 그때 그 재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그 눈이 아닌 다른 감각들로 생활하는 그런 방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예전에는 눈으로 먼저 확인했다면 지금은 손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앞에 뭐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인사해, 그럼 저도 손이 먼저 나가. 먼저 만지고 안녕 이렇게 하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항상 이제 옷이나 아니면 접시 같은 거 깨지잖아요. 되게 위험한데도 잘못 건드리면 깨질 수도 있는데도 손이 먼저 나가면서 제 손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눈이 아닌 이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이게 물건 살 때 만져보면서 사는 게 당연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전에 내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현학님이 강의해 주실 때 내가 장애인인 게 아니고 사회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부탁인데 이것만큼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적으로 일단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이기 이전에 직원으로, 그리고 강사로, 진행자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냥 시각장애인 이은혜가 아니라 성가대원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이런 네이밍이 붙여지는데 사회에 나가면 시각장애인 여성 이은혜 이렇게 불려지는 그 네이밍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라는 단어만으로도 저를 단정짓는 게 싫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인식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국화님은요? 네. 저는 아까 얘기랑 약간 이어지는데 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불편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안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사회에 점점 더 녹아들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답을 할 때 근데 요즘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집에서도 대체 아버지의 소득을 왜 물어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득까지 물어보고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런 거를 또 겪다 보니까 아 사회에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약간 구별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인 것을 수용한 지 지금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때부터였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저 아직 20대여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최근 한 2년 전인가요? 3-4년 전인가? 제가 예쁜 원피스를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와인 색깔이었어요. 엄청 화려한 건 아니지만 조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원피스였는데 사가지고 이거를 2년 동안 못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입어보고 싶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걸 입으려면 어디가 좋을까 찾아봤는데 어떤 어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인 파티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파티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파티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신청을 했어요. 여기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그때 한참 인식 개선 이런 교육을 듣는 터여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저기 제가 시각장애인인데요. 카페 도착하면 자리 안내랑 화장실 정도만 안내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희는 술을 마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로 시각장애인 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네, 이게 술 좋아하실 텐데. 네. 근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좀 되게 놀랐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해당하는 직접 차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 배제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사장님 꼭 뵈야겠다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막 알아봤죠. 같이 갈 사람을. 근데 마침 제 남동생이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래서 제가 남동생 제 이름으로 한 장 더 티켓을 구매했죠. 그때 사장님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누차 여기 안전상 문제로 케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면 본인으로 인해서 생긴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지시는 거 맞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장님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 이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이 사회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다짐을 했죠. 내가 가야겠다. 이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게 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약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문자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쪽에서 저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를 케어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생겨난 안전사고 문제는 당연히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 보니까 어떤 여성분도 와인잔을 깨트리셨던데 그분에게도 이런 동의서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5시간 정도 답장이 안 오다가 나중에 오더라고요.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걱정돼서 오신다면 저희가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이루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남동생 가가지고 되게 즐겁게 잘 이제 사장님과 인사드리고 해피엔딩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왔는데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차별을 느낄 것이다. 근데 이게 사회에서 우리를 배려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파티 잘하셨다니까 아무튼 다행이네요. 혹시 현학님, 네. 현학님도 이런 차별이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셨어요? 저는 제 아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그 교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왔는데, 근데 미국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겨울에 웃도리를 벗고 다닌다거나, 여름에 겨울에? 털코트를 입고 다닌다거나, 자기가 그 카트에 자기 이불이랑 뭐 가재 도구들을 갖고 다니면서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저 사람 되게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반팔 입으면 저 사람 반팔 입었다.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스킨 헤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없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원하신 분이요? 그런 분들 네. 보면은 저 사람 머리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없어져야지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회에, 제가 보기에 제 기준으로 그 사회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랑 조금 다르면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런 이유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문제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그 평범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러면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야? 특별한까지는 그래 뭐 어감이 좋으니까. 근데 희한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면 정말 불편해지죠.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종필님, 네. 이것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내가 장애인이라고 규정해버린다, 이런 점 있으실까요? 네. 저도 생각해둔 건 있는데, 저는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참 내가 장애 때문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쉽게 해결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개발자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해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비장애인 분 입장에서 휴대폰에서 뭐 음성으로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바꿨거나 화면에 LED 등도 들어오고 글자도 다 보이니까 기종을 바꿔도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사용법부터가 다르다 보니까 이 휴대폰을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제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각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현학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좋은 아빠의 그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건지 네. 그거를 한번 이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우리 또 꿈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 가인님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장애인식개선 강사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루미에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가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와 가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저희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카메라 앞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눈 감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은혜님은요?
저는 눈이 보일 때랑 안 보일 때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눈이 아직 보였을 때는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보육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한테 보육을 맡기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아이들을 케어한다? 이런 게 선입견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동아구연 자격증도 땄고 그래서 뭐 도서관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아구연 강의나 독서지도 강의 이런 것도 해봤고 교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담임도 10년 정도 했어요. 아마 그 꿈은 언젠가 실현할 기회가 되면 또 실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의 꿈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정보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강의를 진행해 드린 분, 우리 이용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늦은 나이에 시각장애를 가지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켜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다른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종필님의 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제 뒤를 이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는 물론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지금은 또 제가 맹학교에서도 사실 안마하고 침을 좀 배우고 있어요. 다시 맹학교를 들어가셨죠? 네. 네. 뭐 일을 좀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제가 다른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안마를 저는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잘 배워서 좀 봉사도 좀 하고 네. 또 이제 제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봉사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도 더 많이 공부해서 도움이 저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꿈이 봉사도 하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혹시 현황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좋은 아빠가 되는 꿈 네. 그리고 살면서 노래하고 싶은 꿈. 네. 근데 뭔가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홀수로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말씀하시지 못하신 꿈이 더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이제 좋은 남편이 하나 추가돼야죠. 그럼 아까 그렇죠. 제가 네. 드렸던 개인적인 질문, 좋은 네. 아빠의 그 본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의 자녀들, 제가 낳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저랑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전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 있을 때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인 거죠. 근데 제가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말하고 싶더라고요.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사실 요즘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빠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문이 또 막히게 되니까 넌 그렇게 생각하니?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난 더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발 질문이긴 한데 자녀 계획은 혹시 네, 몇남 몇녀로? 최대한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할수록 어떤 그 보인다. 응답이 있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첫째 딸 사랑이를 낳고 둘째 아들 하루를 낳은 다음에 벌써 이름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셋째 넷째는 이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4명이에요? 네, 총 4명의 그 단란한 가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약간 생각하셨나 봐요. 그냥
네. 삼남매가 조금 이제 외로울 것 같아서 아, 네. 한 명이 또 이렇게 홀수면 그러니까 싸울 때도 편 먹고 싸워라 이런 아, 식의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식으로. 네. 아,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예. 네. 아, 너무 그 현황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희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구체적이잖아요. 네.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 예.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여기 국화님도 네.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아, 네, 여러분 계획-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계획하신 대로 아. 됐나요? 저는 아들을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 아이가 첫째가 7, 둘째가 5살인데요. 둘 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저는 아들을 항상 난다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현황님처럼 아들에 대한 계획은 쭉 있었는데 딸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딸을 2명을 낳아가지고 사실 지금 되는 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쪽 종필님부터 우리 순서대로 한 명씩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 공개 방송이 참 할 때마다 저는 좀 긴장되고 또 좀 떨리고 뭐 이러네요. 뭐 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끌어오셨던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 해밀점 톡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그냥 저건 저 사람들 이야기야 이렇게 단정 짓고 잊지 마시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시점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지? 내가 불편한 것들,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장애인식 개선이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장애를 가지게 되신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으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서의 또 다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황님이네요. 네, 제가 가끔 옷을 사게 되면은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옷을 살 때 프리 사이즈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프리라는 게 제가 영어 지식이 짧지만 자유라는 건데 저한테는 자유롭지 않은 사이즈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짜여진 사회잖아요. 뭐 최근에 키오스크도 그렇고 뭐 다양한 뭐 도어락도 터치 제품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맞춰지지 않은 사이즈들의 세상이니까 우리한테 맞춘 사이즈가 좀 다양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편한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되게 이게 좀 사소한 이야기고 좀 작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게 또 관심을 가져주신 이 해밀 도서관 분들과 또 수고해주신 직원분들이랑 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별거 아닌 얘기를 이렇게 들으러 와주신 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공개 방송 정말 처음인데요. 말이 갑자기 빨라졌죠.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요. 처음 영상할 때 긴장도 되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말이 빨라져서 잘 들으셨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애인의 정의가 있어요.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로 인해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은요,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달라진 생활 방식 속에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든 당사자든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장애인의 이런 장애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장애라는 타이틀로 우리 모두를 묶기에는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한두 점이라도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를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먼저 바라보기보다는요. 저희의 각각 다른 모습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온디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